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경기 침체 우려가 일부 완화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기차 랠리 또 호실적을 발표한 캐터필러가 시장 상승을 이끈 모습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도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코스피는 3% 그리고 코스닥은 6% 상승하면서 각각 2,500, 700선을 회복했습니다. 갈수록 변동성이 커지는 글로벌 증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 연준은 금리를 내린다고 하지만 국내 은행들 대출 금리를 올린다는 소식이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유리하게 대출받는 방법은 무엇일지 하우머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드디어 뉴욕 증시도 하락을 딛고 반등해줬습니다. 앞서 아시아 증시가 크게 반등하면서 차차 이성을 되찾아가는 듯한데요. 최악의 날 뒤로 하고 앞으로 남은 과제들에 집중해봅니다. 간밤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0.76%, S&P 500과 나스닥이 각각 1% 이상 상승해줬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 반등세 나온 가운데 애플 같은 경우 여전히 버크셔 해서웨이의 매도 소식과 함께 반독점 이슈가 발목을 잡으면서 0.97% 하락했습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1.13%, 엔비디아도 3.78% 상승 나와줬습니다. 특히 팔란티어가 견고한 실적과 전망을 발표한 영향 받았는데요. 이 AI 플랫폼 영향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27%, 상업 고객 수가 83%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에 최근 약세 보이던 반도체주들 상승해줬습니다. 이어서 구글 같은 경우 0.06% 약보와 아마존은 0.57% 상승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도 3.86% 올라줬고요. 일라릴리도 2.31%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테슬라도 0.89% 올라줬습니다. 장 마감 후 실적 발표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10분의 1 주식 분할 발표 소식에도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자 시간외에서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외에도 JP모건 등 대형 금융주와 캐터필러 등 산업재들은 경기 침체 우려가 어느 정도 잦아들어 상승했습니다. 7월 말 이후 S&P 500 종목 중 낙폭 순위대로 줄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대부분 IT와 소비재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그래서 그간 가장 낙폭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튀어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기준으로도 7월 16일 고점 대비 지금 현재 수준 마이너스 8% 이상 하락했습니다. 1930년대 이후 평균적으로 5% 이상 하락은 연 3회 정도씩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약세장, 즉 20% 이상 하락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도 한 번 더 되짚어봐도 이 정도 수준의 조정이 나오면 대체로 안정화 과정에 접어드는데요. 즉각적인 반등보다는 기간 조정의 형태로 완만하게 반등하는 양상 주로 보여줬습니다. 이 투자 심리에 가장 도움이 된 요인들 살펴보면 일본 증시의 반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엔화가 약세로 전환되면서 급락했던 시장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 유입의 속도가 붙었는데요. 니케이 지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반등세인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렴한 엔화로 사들인 해외 자산을 되파는 현상, 즉 엔캐리 트레이드가 계속해서 해소되면서 단기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 몇 주 동안은 더 많은 압박이 시장에 가해지겠지만 성장에 대한 두려움은 과장됐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연준 위원들도 이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한 발언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스탄 골스비 총재에 이어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노동보고서가 둔화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가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지 않다고 확실할 여지가 있다며 현 상황을 긍정하는 발언 내놓기도 했습니다. 급락했던 국채금리도 다시 오름세 보였습니다. 2년물은 3.98%대, 10년물은 3.90%대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간 하락하던 유가도 상승해줍니다. 여기에 이란과 이스라엘 중동 리스크가 지속되는 등 강세 보일 만한 이슈는 늘 상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WTI 배럴당 73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76달러 선에 상승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여러모로 경기 침체 우려가 어느 정도 완화됐고 투자 심리도 개선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증시 변동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낙관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대부분 내놓고 있는데요.
공포의 정점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이 상승이 추세적으로 이어져야 그간의 충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들 통해서 경기 침체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이제 시작에 불과한 엔캐리 트레이드 현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고래들의 싸움에 반도체 업계 셈법이 복잡해진 가운데 중국 기업들이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사재기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화웨이와 바이두 같은 대표 빅테크들은 물론이고 인공지능 스타트업까지 너나 할 것 없이 물량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 삼성의 HBM 반도체 매출의 3분의 1가량이 중국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추가 규제 카드를 검토하고 나서자 발빠르게 대응에 나선 모습인데요. 현재 HBM을 생산하는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로는 한국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미국의 마이크론 이렇게 세 곳뿐인데 중국도 자체 개발에 나서곤 있지만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고 삼성을 제외한 다른 제조업체들은 이미 미국 AI 기업들로부터 주문 이야기에 꽉 들어찬 상태라 삼성전자 HBM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미국이 이르면 이달 중 해외 직접 제품 교체 FDPR을 근거로 중국 기업에 HBM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추가 규제를 마련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주요 외신들은 규정이 아직 초안 형태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지만 미국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8월 중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업계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우리 기업 소식 하나 더 짚어보죠. 미국 상무부가 SK하이닉스 인디애나주 공장에 최대 4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6,2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양측이 체결한 예비거래각서에 따르면 직접 자금 지원 외에도 정부 대출도 최대 5억 달러까지 받을 수 있고 투자 금액에 대한 최대 25%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는 우리도 5조 3천억 원을 들여 인디애나주의 인공지능 제품을 위한 메모리 패키징 공장과 고급 패키징 연구개발 시설을 세우겠다는 구상입니다. 390억 달러, 우리도 54조 원에 육박하는 전례 없는 미국의 보조금 보따리에 SK하이닉스를 비롯해 TSMC와 인텔, 마이크론 등 반도체 공룡들은 줄지어 현지 설비 투자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도 당초 계획의 2배가 넘는 55조 원을 쏟아붓기로 하면서 9조 원에 육박한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지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경영진들이 줄줄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AI 모델 사후학습 연수팀을 이끌었던 존 슐만 공동 창립자는 경쟁사인 엔스로픽에 합류하기로 했고요. 같은 날 그렉 브루먼 공동 창업자 겸 회장은 연말까지 장기 휴가를 보내기로 했다면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브루먼 회장의 장기 휴가와 슐만의 퇴사로 2015년 오픈 AI를 만든 공동 창업자들 가운데 샘 올트먼 CEO와 보이치에흐 자렌바 2명만 덩그러니 남게 됐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해 오픈 AI의 제품 담당 부사장으로 합류했던 피터 덩도 최근 지물사 회사를 떠났고 창립 멤버 중 한 명인 안드레이 카르파티도 퇴사 후 지난달 AI 기반 교육 플랫폼을 시작했습니다. 갈 길은 먼기만 한데 샘 올트먼 CEO 축출 사태 이후 갈등이 여전히 봉합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요. 주요 외신들은 회사 경영전이 여전히 안정을 이루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면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이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자체 위성 구축 프로젝트의 첫 단추로 저궤도 위성 18개를 우주로 쏘아 올렸는데요. G60 스타링크 플랜으로 알려진 이 프로젝트는 올해 108개의 위성 발사를 시작으로 내후년까지 648개의 위성을 쏘아 올려 2027년 말 글로벌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이후 2030년까지 위성 15,000개를 구축해 휴대전화 네트워크 등 다중통합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계획인데요.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장악하고 있는 저궤도 위성 서비스 시작에 정면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의 폭락 하루 만에 강한 반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어떤 업종의 매수세가 가장 많이 몰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직격탄을 맞았던 반도체주가 살아났습니다. 미국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은 진정되고 증권가에서 반도체주의 낙폭이 과하다면서 지금을 단기 매수 기회라고 평가한 것이 투자 심리를 다시 키웠죠. 먼저 키움증권은 SK하이닉스에 대해 전일 종가는 고점 대비 35%가량 내렸다면서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분기 실적 호조와 내년 캐펙스 하향 조정이 주가 반등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KB증권은
하나증권은 삼성전자 주가가 2000년 이후 10% 넘게 하락한 것은 8차례라면서 통상 급락 후 평균적으로 22%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의 경우 차세대 HBM 시장에서도 주도권 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은 내년 하반기에 6세대 HBM 양산을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조기 상용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반도체주의 저가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리노공업이 10.36%, 이오테크닉스가 9.24% 뛰었고요.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모두 4.87%, 삼성전자가 1.54% 상승했습니다. 전거래일에 강하게 내렸던 조선주는 반등장 속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조선주는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업종들 중 가장 빠르게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전년 동월 대비 줄었지만 한국이 그중 수주 점유율 40%를 차지해 세계 2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반면 중국은 수주 점유율 24%를 기록하면서 2위에 그쳤죠. 이런 가운데 국내 조선 3사가 카타르 국영 석유 기업인 카타르 에너지와 최대 5조 원 LNG 운반선 수주 협상을 벌였다는 소식이 나온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조선 3사가 LNG 운반선을 수주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따낸 금액만 약 13조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이번 수주까지 성공적으로 계약한다면 조선 3사의 수익성은 한층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 같은 기대감에 조선주는 전거래일의 낙폭을 대부분 만회했는데요. HD 현대중공업과 HD 한국조선해양이 모두 10%대로 상승했고요. HJ 중공업이 9.5%, 하나오션이 8.72% 뛰었습니다. 전력설비 관련주도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반도체주가 오르니 함께 상승한 효과도 있었고요. 전력 수요가 역대 여름철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5일 오후 5시 최대 전력 수요는 93.8기가와트로 종전 최고치인 93.6기가와트를 1년 만에 갱신했습니다. 땡볕더위가 이어지는 만큼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당분간 전력 수요는 최고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한편 전력기기 관련주는 미국 대선에 따른 수혜를 받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어느 쪽이 당선돼도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민주당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또 공화당은 인공지능 관련 분야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양측 모두로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측에서 AI 분야의 맨해튼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AI 관련 산업에 유리한 정책을 펼치면 데이터 센터 수요와 함께 전력망 수요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어제장 마감상으로 보면 가온전선과 일진전기가 모두 16% 넘게 뛰었고요. 재룡전기가 13%대, 대원전선과 한전산업이 10%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2차 전지도 강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전거래일의 대부분의 2차 전지주가 휘청하면서 52주 신저가를 줄줄이 경신하자 낙폭과대에 따른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이와 더불어서 최근 인천 대단지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 이후 국내 배터리 업계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도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화재 차량의 원인이 됐던 배터리가 중국산 NCM 배터리였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력을 가진 국내 배터리 업계가 주목받게 됐습니다. 중국산 NCM 배터리는 과거부터 화재 발생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LFP 배터리 기반으로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연구해 왔기 때문에 NCM 배터리에 대한 안정성이 국내 배터리 업체보다 떨어지는 것이 정설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주목받았는데요. 에코프로가 12.82%, 에코프로 머티가 10.93% 올랐고요. 솔브레인 홀딩스가 10.26%, 에코프로 BM과 한솔케미칼이 9%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8월의 첫째 주 시장이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바닥을 모르고 폭락하며 무섭게 만들더니 어제는 하루 만에 급 반등하며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거 병 주고 약 주는 거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는데요. 그래도 일단 시장이 이성을 찾아가는 분위기고 간밤에 미증시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반등이 미증시를 선행한 건지 아니면 미증시를 반등세를 또 따라갈지 지켜보셔야겠는데요. 우선 시장부터 복귀하시죠. 어제 코스피가 3.3% 올라서 2,522.15포인트였습니다. 코스닥도 6.02% 상승하며 700선을 회복했는데요. 732.8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양시장 장 초반에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하루 간격을 두고 매도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한 건 팬데믹 충격으로 증시가 급등락한 이후 4년 4개월여 만이었습니다. 시장 낙폭이 과도했다는 평가에 또 미국의 서비스업 PMI가 예상치를 부합하는 등 긍정적인 경제 지표가 반등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시장 하락분을 모두 반영하진 못했고 수급적인 흐름도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을 보면 어제도 외국인과 기관에서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1,945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며 3거래일 연속 셀 코리아를 이어갔고요. 기관은 3,249억 원 순매도하며 4거래일 연속 팔자세를 기록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4,529억 원 사자세였습니다. 지수는 올랐지만 수급은 급락장과 동일한 패턴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외국인이 3,576억 원 매수 우위 기록했고 기관도 1,252억 원 매수 포지션이었습니다. 개인만 홀로 4,917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전부 파랗다가 또 전부 빨간 상승불을 켜는 어지러운 시장입니다. 어제는 유가증권 시장 시총 10위권 중에서 셀트리온 한 종목을 빼고 9개 종목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54% 반등했는데 사실 전 거래일에 10% 가까이 빠졌던 걸 생각하면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다만 방금 전에 삼성전자의 HBM3 8단이 엔비디아 퀄테스트를 드디어 통과했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보도됐는데요. 이 소식 오늘 주가에 반영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4.87% 올라서 하락분의 절반 정도를 다시 메꿨습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 공장에 최대 6,2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는 소식이 있어서 오늘장에서 추가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 4%대 상승했고 또 역대급 낙폭을 보이던 현대차와 기아도 각각 5에서 6%대 반등세 시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파랗게 질렸다가 갑자기 일제히 상승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신저가를 기록했던 에코프로 형제 상승폭이 컸는데요. 에코프로 BM이 9.76% 올랐고 또 에코프로가 12.8% 급등하면서 전 거래일의 하락분보다 더 크게 만회했습니다. 또 시총 2위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HLB와 삼천당제약, 셀트리온제약 등이 상승 반전했고요. 리가켄바이오가 13.62% 시세 분출에 성공했습니다. 클래시스도 7% 넘게 상승해서 하루 전 하락분보다 더 크게 올랐습니다. 환율은 강보합 수준이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기준으로 80전 올라서 1,375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극단적인 위험 회피 분위기가 가라앉긴 했지만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이어지고 달러화가 반등하면서 환율이 상승 전환했는데요. 외환시장 마감 시간까지 다소 상승세를 높이는가 싶었지만 역외 환율은 다시 1,375원 80전 수준으로 보합권이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1,370원대 중반대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어지러운 시장에서 그나마 조선주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업황 호조의 기업들의 수주 소식까지 연이어 들려오면서 이익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도 조선 섹터 업종 상승률 상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죠. 한국투자증권은 조선주의 상승 모멘텀이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의 조선업 경기 확장 사이클은 이전과 다르게 발주량이 많지 않은데 선가가 높은 게 특징입니다. 슬롯을 타이트하게 운용하면서 선가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하더라도 일감 공백 없이 선가 상승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홍해 사태가 벌어지면서 해상 운임이 상승하고 있는 터라 선대를 늘리거나 친환경성 위주로 선대를 교체하기 위한 재원이 만들어지고 있는 점도 호재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조선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면서 탑픽으로 HD 한국조선해양을 꼽았습니다.
이번 상승 주기에서 국내외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좋은 수주 잔량을 확보한 HD현대 3호의 지분 가치를 반영하고 또 밸류에이션도 감안하면 언제 매수하든 부담이 없는 구간이라고 평가했고요. 또 단기적으로는 경쟁사와 밸류에이션 괴리를 좁혀갈 하나오션을 제시했습니다.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인 만큼 모멘텀이 뚜렷한 조선 업종에 대한 내용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개장 전 오늘장에 영향을 줄 이슈들 체크하시죠. 오늘은 일본 6월 선행지수와 중국의 7월 수출입 상황 확인하시고요. 쿠팡이 오늘부터 월 회비를 인상하는데 이게 쿠팡 실적에 좋겠지만 또 쿠팡족이 생기면 이 사람들이 네이버나 신세계 같은 다른 이커머스 업체로 갈 수 있어서 반사 이익을 누리는 기업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롯데쇼핑과 신세계, GS 리테일 등의 2분기 실적이 나오는데요. 이커머스 관련 기업들의 지금 상황도 확인하시고요. 더불어서 LG U+와 SM,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등의 실적도 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전쟁과 코로나19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하마스 1인자인 이스마일 하니의 암살로 불거진 이란과 이스라엘 갈등이 일촉즉발 상황으로 치닫자 해운과 유가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관련주들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장까지 이런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시장이 공포의 과매도권에선 벗어났지만 아직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입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간밤 미증시 상승을 우리 시장이 어떻게 소화하는지 지켜보면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뉴욕 증시 상황 보니까 최근에는 왜 발표된 실업률 4.3%, 쌈의 법칙 나오면서 뭔가 경기 침체다라는 얘기 있었는데 이제는 또 경기 침체가 과장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또 뉴욕 증시가 반등했고 종잡을 수가 없네요. 종잡을 수 없죠. 예. 예. 우리 오늘 이제 수요일 또 이제 일주일 만에 유동 본부장님 만나는 시간인데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우리 주고받았던 내용이나 시장 네. 흐름이 지금 최근 며칠 겪었던 거하고 전혀 달랐잖아요. 맞죠. 그죠? 예. 예. 고용 지표 이후에 또 그러고 나서 ISM 제조업 지수 그 언제부터 그렇게 중요시했다고 그런 얘기 하다가 지금 이제 폭락과 또 급반등을 겪고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는데 저는 재밌는 게 이런 쪽에 이제 일을 한답시고 이렇게 지인들하고 모여서 모임이 있다 보면은 자꾸 묻거든요. 네. 묻거나 시장 관련해서 걱정을 하거나 무슨 기대를 표하거나 이런데 아니 이번 월화 동안에는 얘기할 만한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요. 아예 그거 한가 봐. 그냥 말도 하기 싫은가 봐요, 시장이. 궁금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고 물어봐야 당신인들 알겠느냐 싶고 예. 그런가 봐요. 예. 그 약간, 예측대로 흘러가는 시장도 아니고. 묘한 예. 어떤 그 심리가 느껴지더라고요. 네. 이제 그걸 갖고 호들갑 떨기도 싫고 다소 이렇게 좀 사람이 너무 충격이 크면 말문이 막히듯이 그렇죠. 좀 그런 느낌.
지금 시장은 사후 해석밖에 안 되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본부 유동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 유 본부장님도 바쁜 일주일이었던 것 같은데 지난 한 일주일 사이에 네. 많은 변화도 있었고 그거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네. 뭐 너무나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부로.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네. 거의 뭐 제가 운영할 유튜브가 거의 폭발하다시피 사람들이 들어오셔서 그러실 것 같네. 예. 댓글을 남기시고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월요일은 한국 증시가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고 일본 시장이 13% 빠졌었고 그러니까 예. 대만이 아우. 거의 7% 이상 폭락을 했었고 그래서 아시아 지역이 무슨 저희가 전에 경험했던 IMF 때 위기처럼 그런 네. 식의 하락 또는 뭐 2007, 8년도에 금융위기 같이 하락 뭐 이런 식의 엄청난 하락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굉장히 힘들게 다가왔냐면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는 저희가 이제 분석했던 여러 가지 자료로서 데이터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거의 전혀 예상치 못했을 때 한 대 맞은 근데 엄청 세게 맞아서 그렇죠.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러니까. 그 정도였다고 얘기를 예.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도 타격이 제법 컸지만 뭐 여러 다른 금융기관들 보면 이제 특히 프롭데스크 같은 경우에 막 고함질이 나오고 뭐 난리가 났었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예. 트레이딩 룸마다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예, 뭐 네. 엄청난 아무튼 그 정도 빠진 거를 본 적이 없거든요. 일본 니케이가 13% 빠진다. 네, 이건 뭐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죠. 이렇게 네. 한마디로 말하면 폭력적인 장이었다. 폭력적인. 그러면 이게 좀 정신을 차리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바로 반등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 정도 얻어맞으면. 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월요일 날 예. 미국장이 예. 열릴 때 이제 이게 저가 매수 들어가야 되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예.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해도 되는데 좀 시간을 두시는 게 좋겠다. 네. 그리고 이렇게 고점부터 저점까지 빠진 기간이 정말 짧았어요. 뭐 저점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S&P 500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 선물 기준으로 볼게요. 왜냐하면 네. 그게 항상 먼저 선행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고점부터 저점까지 10.5% 빠졌습니다. 근데 걸린 시간이 2주, 3주도 안 돼요. 빠르게 떨어졌네요. 정말 빠르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훅 빠지고 좀 올라갔다가 더 세게 또 빠뜨렸거든요. 저거 보시면은 거의 한 3일 만에 저렇게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세게 이제 빠졌다면 보통 이제 반등을 할 때 빠르게 반등을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이제 시간을 두고 보통 이제 빠진 기간 대비해서 1.5배의 기간 또는 길게는 2배의 기간이 걸릴 수도 있고 정말 많이 걸리면 3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분산 투자를 그러니까 저가 매수를 하신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S&P 500은 이 정도지만 다른 것들 보시면 정말 나스닥 보실까요? 저희가 조정을 받았던 저희가 걱정 많이 했던 작년에 7월부터 10월 말까지 3개월의 조정이 12%였어요. 선물로서. 그러면 뭐 한 달에 4%씩입니다. 그거는 이제 충분히 소화해내요. 예. 그리고 지난 뭐 3월 달, 4월 달에 있었던 조정도 8.5%였는데 한 달 걸렸습니다. 한 달. 근데 지금 나스닥 100 선물 기준으로서 2주 조금 넘는 3주 전혀 안 되는 기간 동안에 17.3%예요. 상당히 폭력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를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요. 네. 똑같은 기간에 빠진 폭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소장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네. 나스닥 100이 한 17% 정도면 네. 혹시 그건 20% 넘나요? 27%. 와. 와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폭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바로 반등을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 호재를 두고 있는 게 이렇게 빠뜨린 이유를 가지고 그 반대되는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금리의 인하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럼 이렇게 빠졌는지를 좀 생각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옌캐리 트레이드. 옌캐리 트레이드는 유동성이 축소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 그렇죠? 네. 이건 이제 펀더멘탈이 안 좋아지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중동의 전쟁. 그러니까 요 세 개가 같이 맞물리면서 들어오면서 빠뜨렸단 말이죠. 네. 그럼 이거에 반대되는 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여전히 옌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일어나고 있다. 얘기하고 있고, 그럼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직 금리를 제레미 시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머전시 컷 75bp, 그리고 9월 달에 또 75bp 이런 식으로 막 공포를 자극하거든요. 아니 무슨 한 달 반 만에 150bp를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세요. 저희 교수님. 우리 제레미 시걸 교수님은 우리 이 프로에서도 자주 이렇게 네. 영상과 함께 그분 뷰를 소개해드리죠. 네,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는 네. 정말 엄청난 위기가 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랑 똑같은 얘기예요. 코로나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를 예. 대비해서 왕창 내리는 거. 예. 그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 정말 엄청난 금융 위기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지금 된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아직 금리를 안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액션이 취해져야 되니까 그래야지 이제 확실한 변화가 생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쟁은 원래 지난주에 목요일, 금요일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다 그랬는데 안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데이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8월 13일인가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파리 올림픽 폐막이나 하고 뭐 이런 소리도 들리더만요. 그러니까 지금 또 아직까지 또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떻게 되냐면 한번 얻어맞았고 휘청휘청하고 있는데 반등을 좀 했는데 그래도 해석하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 그리고 그 해석하는 시간을 저희가 지난 이틀 동안에 정말 열심히 분석을 했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과한 하락이었다. 결국 금리를 내려줄 거고 금리를 내려주는 속도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의 내려줌이고 그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아주 낮고 여전히 똑같은 비율이고 전쟁 리스크를 가지고 어떤 시장의 흔들림은 유가를 보면 안다. 원래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유가가 폭등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힘듦을 만드는데 지금 유가는 계속 빠지고 있어요. 오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얻어맞게 되면 굉장히 이 강한 프로그램 트레이딩이 나와요. 그러면서 저희가 지난 5년간 경험하는 거는 원래 예상했던 밴드 대비해서 항상 2배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회복하는 뿐만이 아니라 변동성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2년으로 되돌아가면 2022년에 경기 침체가 안 일어났잖아요. 금리를 올리면서. 안 일어났는데 경기 침체의 두려움을 가지고 시장이 S&P 500 기준으로서 25% 빠졌단 말이죠. 25% 빠졌는데 원래는 보통 경기 침체가 안 일어나면 20%까지는 안 빠져요. 그러니까 더 오버하고 빠진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3주 만에 10%면 센 거죠. 2주 반 만에 10%면 아까도 말씀드린 나스닥 같은 경우는 1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7%. 이거는 굉장히 빠른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정신 차리는데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예측을 해보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걸 해석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을 대응하는 방법은 너무 빠르게 대응하시면 안 되고 천천히. 저희가 이제 새로운 고객이 한 분이 뭐 들어오셨는데 물론 전혀 예상 못했던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그분에 있어서 앞으로 한 달 동안에 그 전체 금액의 50%만 투자하자. 그리고 또 한 달 동안에 나머지 50% 투자하자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변동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번씩 몇 년간의 텀을 두고 한 번씩 오는 이런 저항이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데 그러니 이곳에서 너도 벌고 나도 벌고는 안 되거든요. 누군가가 이래야 누군가가 크게 버는데 꼭 이렇게 흔들어댄단 말입니다. 흔들어대는 장이 오는데 그걸 무슨 뭐 어떤 주체가 있어서 딱 특정 주체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기보다 시장의 속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딜링룸이나 전반적인 어떤 트레이딩 쪽의 운용 쪽에서의 그 비명 소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완전 시장 턱 돌아갔죠. 턱 돌아갔는 와중에 실려 나간 쪽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한번 정리되고 반면에 또 우리나라도 고객 예탁금이 뭐 갑자기 한 5조가 더 늘었다든가 지금 저 신규 고객 말씀하셨지만 지금 또 이렇게 한번 약간 자산 시장의 어떤 버블기가 빨리 해소되는 어떤 급락을 기다리는 세력도 여전히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 지금 굉장히 이렇게 부딪히는데 그렇죠. 문제는 본부장님, 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있으면 장이 흔들린다 하는데 약간 아직도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엔캐리 트레이드가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야 이것도 잘 네. 가늠이 안 되고 있고 네. 그중에 어느 정도가 이번에 청산된 거야? 다 된 거야? 아직도 한 번 더 뭐 엔화가 더 네. 강해진다든지 뭐 자산 시장이 흔들리면은 또 엔캐리 청산이 또 나오느냐? 참 불확실하고 네. 중동 저거 진짜 일이 커지는 거야? 저러다 많은 거야? 불확실하고 네. 뭐 경기 침체 진짜 오는 거야? 아직도 불확실성은 여전히 그 세계가 다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걸 해소시켜 드려야죠. 그러죠. 결국은. 네. 그게 해소가 돼야지만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갈 겁니다. 그렇겠죠. 저는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년, 뭐 1년도 안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럼 우선은 제일 먼저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고 저희가 가장 많은 질문을 받고 있고 네. 얘기하고 있는 이 엔캐리 트레이드 예, 도대체 예. 뭐냐? 예, 그냥 말은 정말 많은 분들이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하시는데 네. 이제 이해를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냐면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만 있는 게 아니고 대만도 똑같은 케이스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대만의 금리가 2%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일본의 금리는 1%도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돈을 빌려요. 예, 돈을 빌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미국 가서 부동산 사든 뭘 사든 간에 예. 사면 훨씬 더 수익이 좋잖아요. 예. 게다가 미국이 금리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훨씬 더 많이 받죠. 아니면 뭐 주식 투자를 했던데 수익이 훨씬 많이 나죠. 네. 근데 금리가 미국이 더 높으니까 계속해서 엔화가 절하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면 훨씬 더 적게만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죠? 그러니까 그게 옌 캐리 트레이드입니다. 똑같이 대만도 마찬가지죠. 근데 대만은 좀 다른 게 환율이 막 무조건 절하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달러에 패그돼 있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낮은 금리 이라는 거죠. 네.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왜 그럼 옌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일어나느냐? 반대로 가면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엔화가 절하가 아니라 절상을 가버리면 돈을 갚아야 되는 금액이 늘잖아요. 해외에 있으면.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여기 딱 나와 있듯이 환율이 160유로 치고 올라갔던 게 훅 빠져서 14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아주 빠르게 거의 15% 폭락이라는 거는 옌 가치가 급등을 해버린 거죠. 네네. 그러면은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면은 15%를 얻어맞은 거죠. 다시 엔화로 바꾸려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변동성이 일어났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일어났다. 이게 이제 결론이 지금 나온 거지만 도대체 어느 정도 선이 적절한 엔화이냐죠,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뭐 트레이딩을 할 때 있어서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할 때 interest rate parity라고 해서 금리의 차이를 가지고 뭐 결정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 purchasing power라고 해서 뭔가 소비를 할 수 있는 거에 네. 대한 차이를 가지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지금 금리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걸 트리거한 게 뭐냐면 일본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잖아요. 예. 안 올리다가 이제 좀 제법 올렸단 말이죠. 사실 0.1에서 0.25 올린 거 0.15%밖에 안 올렸지만 다른 데는 다 내린다 얘기하고 있는데 얘네만 올린다. 이렇게 된 거죠. 예. 이러면서 이제 이 트랙을 나왔는데 근데 이제 미국은 금리를 내려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한번 과거에 98년 8월 달에도 옌이 147엔 정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가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과거하고 상당히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얘기해드리겠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95년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금리는 0.5%에서 정말 높아봐야 0.5% 조금 더 올라간 정도 수준이었어요. 지금 현재 0.25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올리고 두 번 올리고 이렇게 했었을 때가 0.5%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0.5까지 올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올린다라고 얘기하면은 뭐 0.75까지도 올릴 수 있겠죠. 근데 정말 많이 올린다 하더라도 저희는 1%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떨어뜨리긴 하는데 물론 제레미 시갈 교수님처럼 1.5%를 그냥 한 번에 내린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런 급격한 움직임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천천히 내려준다라고 봤고 만약에 적절한 금리 수준이 3.5 이상이다. 4% 이상이다. 천천히 지금 5.5에서 3.5로 2%를 천천히 내려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 옌케리 청산이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죠. 천천히 일어나겠죠. 예, 그래서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금리의 차이는 일본은 아무리 높아야 1%고 미국은 아무리 낮아야 3.5%고 예. 여전히 예.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게 다 청산이 된다 이거 아닐 것 같고요. 근데 일정 부분은 청산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환율에 있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한 게 포인트가 뭐냐면 사실 부채 비율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정부의 금리라는 것이 이자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부채 비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자가 비용이 얼마나 크냐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일본의 부채 비율이 정부 부채 비율입니다. GDP의 113%였던 게 1998년이에요. 예. 아까 147yen. 근데 지금이 265.95%예요. 예. 근데 금리를 그렇게 올릴 수 있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미국도 그랬고 일본도 그렇고 선진국 입장에서는 네. 이자를 많이 내야 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막 올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금리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으니까 그거를 좀 잡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은 떨어지고 있는 건 다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금리를 그렇게 빨리 많이 올리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옌케리 청산, 예, 분명히 임팩트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 계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네네. 예, 그거를 지금 해볼까요? 바로? 아, 그래 바로 예, 좋습니다. 해주세요. 예, 네. 예. 저희가 죄송합니다. 가지고 오지를 않았군요. 근데 제가 계산을 해드릴게요. 네네. 지금 현재의 그 인터뱅크 통해서 예. 그러니까 일본의 기업들이 돈을 빌린 거 말고요. 예. 인터뱅크 통해서 지금 이제 이런 쪽으로 들어갔다고 계산되는 게 저희의 계산상으로는 한 130조 yen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많이 봐야 150조 yen 정도 돼요. 예, 그러면은 이거를 적어도 뭐 환율 1조 달러 1조 달러 정도. 자, 그러면 S&P 500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45조 달러. 그러면 몇 프로죠? 5%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이렇게 급격하게 10%를 물론 요 이슈만 가지고 또 빠뜨린 건 아니지만 네네. 이 정도까지 세게 때리면 사실 뭐 그 모든 게 다 청산된다라는 금액을 반영을 한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 너무 오버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뉴스 때문에 프로그램 트레이딩이 촉발했고 그걸 가지고 완전히 밀어버렸고 환율을 바로 15% 때려버렸고 여기에 따라서 막 나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옌케리 트레이드 아직까지도 생각해야죠. 예. 왜냐하면 이게 끝난 모습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얼마나 일본이 올릴 거냐. 네. 둘째, 미국이 얼마나 내릴 거냐. 예. 요거가 정해져야지 이 캐리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고 뭔가 투자하시는 사람들이 뭔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아직까지는 그게 답이 안 나왔죠. 시장도 잘 모르잖아요. 지금 제레미 네. 시가 교수님이 네. 1.5% 내려야 된다 그러고 미 연준은 아니 조금만 내려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헷갈리시는 거죠. 네. 그래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어찌됐 지금 지금 죄송해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조금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방금 화면에 나왔던 한미일 기준금리 추이 잠깐만 보면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은근히 가만히 보면은 지난 7월 30, 31일 말일날 이틀 동안 있었던 연준의 FMC하고 BOJ 통화정책회의가 겹쳤는데 수요일날 31일날 결국 상단 0.1%에 있던 걸 0.25%로 BOJ가 금리를 올렸잖아요. 네. 저기서 중요한 게 일본은행은 계속 제로금리를 유지하다가 이제 머리를 들기 시작한 거고 저 위에 빨간색에 있는 연준의
금리는 이제는 내려올 일만 남아 있는데 저게 어떻게 보면은 엔캐리를 갖다 청산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극제가 됐는데 그 고명하신 제리미 시걸 교수님께서 얼마씩 낮추자고요 한 번에 원샷에 0.75씩 75bp씩 한 두 번 낮춰서 150bp를 1.5%포인트를 단기간에 낮추자. 네. 그래서 5.5를 갖다가 4%까지 네. 내리자. 네. 그렇게 되면 저 빨간색은 훅 꺾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안 그래도 제일 시장의 불안 요소인 엔캐리 청산을 자극하는 겁니다. 안 아니, 그렇습니까? 근데 왜 제레미 씨가 교수님 얘기를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네네. 아무리 급하다고 연준 보고 이 와중에 75bp 금리 두 번씩 내리라고 하는 거는 네. 시걸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그분은 지금 1년 내내 금리 올리면 안 된다고 얘기했고요. 예. 1년 내내 금리 내려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예, 예. 계속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경제가 예. 1년 내내 안 좋아졌나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자기의 비유와 그죠?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제기하는 문제 의식은 뭐냐 하면은 네. 시갈 교수가 그랬대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좀 뭐 좋아질라나가 아니고 그런 위험성도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어떤 폭력적인 어떤 시장 흐름에 네. 정책도 폭력적으로 그렇게 행사해 버리면은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그걸 갖다가 혹시라도 시갈 교수처럼 하면은 장이 좋아질라나 하는 생각은 위험하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당연합니다. 예. 예. 자, 또 이 얘기를 그럼 되돌아가시죠. 네. 장단금리차 역전 현상이 보통 이제 해소가 되면 왜 이게 경기의 침체와 연결이 되냐면 네네. 자, 이제 어떤 케이스로 생각하셔야 되냐면 단기 금리를 빨리빨리 떨어뜨려요. 근데 장기 금리가 덜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단기 금리가 확 떨어졌어요. 네. 예. 장기 금리가 확 떨어졌어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같이 떨어지고 있으면은 그러면서 해소가 되면은 왜 금리가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지느냐라고 생각하면 그 경기가 안 좋으니까로 해석된단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제레미 스가 교수님이 1.5%를 떨어뜨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얼마를 떨어뜨려야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그분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너무 많이 올렸다. 자, 인플레이션을 너무 걱정을 해서 물론 인플레이션 높았죠. 그래서 지금 PC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도 2.5%죠. 네. 그렇지만 2.5% 이상에서 계속 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2.5%보다 3%포인트나 더 높이 올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빨리 없애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보다 정말 높아야 1%에서 1.5% 정도만 높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네네. 그 얘기를 지금 여태까지 1년 동안에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빨리 하고 그리고 멈춰 이 얘기거든요. 지금 금리를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사실 예. 2% 정도가 앞으로 된다. 예. 그러면 여기에 제가 아무리 높아야 금리가 4%면 돼요. 2% 정도만 더 해주면 되거든요.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벌써 얼마죠? 5.5니까 1.5를 자르면 4%란 말이죠. 네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장대금리차 역전 현상이 해소가 되면서 네.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딱 서버리면 시장은 계속 빠져요. 예.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35% 빠집니다. 최소. 그러니까 그거를 시장이 그렇게 미 연준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네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얼마나 천천히 떨어뜨리냐, 얼마나 빨리 떨어뜨리냐. 여기에 따라서 얼마나 경제가 버틸 수 있느냐, 안 버티냐, 못 예. 버티냐 이런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진짜 분석해야 되는 부분은 네. 미국 경제가 정말 경기 침체 올 거냐, 그렇죠. 예. 금리를 어느 정도 내려주면 되느냐, 네.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면 금리가 적절하냐 이런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분석을 계속 지금 저희가 지난 이틀 동안에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얘기를 전달해 드리려고 오늘 나온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코스피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2,524포인트, 코스닥은 1.7%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720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이제 오전에 나온 소식이 있죠. 지금 엔비디아 5세대 HBM3E 퀄테스트 통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3% 강세가 예상되고요. 74,900원 집계됩니다.
SK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4%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93만 2천 원, 현대차 보합 예상되고요. 기아가 4% 하락이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2.9% 상승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KB금융, 포스코홀딩스가 1% 하락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4% 하락 예상됩니다. 어제장에서 9% 반등을 보여줬는데 오늘 일부 지금 하락이 좀 예상되고요. 알테오젠 소폭 내림세 예상됩니다. 에코프로 0.3% 하락 예상되고 호가는 91,200원, HLB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삼천당제약 2% 하락 예상됩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엔캠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 엔캠은 보합 예상되고 리가캠 바이오가 2% 강세가 예상됩니다. 클래시스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리누공업이 3% 상승 예상되면서 호가는 19만 2,1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8분여가량 남았는데 일단 오늘 양시장 지금 뭐 코스피는 보합권 그리고 코스닥은 좀 하락 출발 예상되고는데 위증시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네요. 예, 그렇죠. 지금 또 미국 증시 지수 선물 흐름을 잠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어제 장 후반에 약간 뒷심이 딸려가지고 상승폭이 한 절반 정도로 갔다가 이렇게 반납하면서 상승 마감이었는데 지수 선물도 약간 지금 약세라서 우리 시장도 빠르잖아요. 또 보면은 네, 그런 상황인데 시장 기운이나 우리 정민 앵커 목소리 기운이나 빨리 감기 나야 되는데. 네. 여름 감기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 워낙에, 죄송하네요. 워낙에 우리 또 에어컨 밑에 오래 있고 하다 보니까 목이 성취하는 분들 많으세요. 네, 시청자분들은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때 때마침 공교롭게 시장이 떨어지니까 제가 이렇게 됐어요. 누가 이렇게 얼굴 표정 보면 되게 물린 줄 알겠어요, 시장에서. 네, 그렇죠. 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참네. 지금 저기 경기 침체 이슈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 최근에 그 나온 ISM 지표, 제조업 지표.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은 또 약간 이렇게 또 약간 또 엇박자더라고요. 여기다 또 고용 지표, 뭐 싸매 법칙까지 얘기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악재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다 호재만 보고 있었죠. 이제는 그러니까 다 악재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쉽지 않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제조업 PMI 지표가 지난주에 발표됐었죠. 예. 이 숫자가 46.8이니까 정말 낮아요. 50보다 한참 미치잖아요. 그러니.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근데 또 이것만 본 게 아니라 봐라 2023년 이후에 계속 50 밑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살짝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살짝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조업이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미국 경기가 좋냐 이제 이 얘기를 했고요. 또 어떤 걸로 가지고 또 얘기를 했냐면 실업 청구권자 수가 25만 명으로 늘었다. 많이 올라갔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이제 얘기를 했고 또 다른 뭐 데이터 있죠. 샤미 법칙. 제가 제일 질문 주말 동안 많이 받았던 샤미 법칙. 샤미 법칙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자면 저점 그 실업률 3.5%입니다. 근데 3개월 평균 실업률 현재 그게 4.13입니다. 그러면 저점 대비해서 0.5%포인트 이상 올라갔다.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기 침체를 트리거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장다금리차 역전 현상 가지고 장다금리차 역전이 일어나면 12개월 안에 아니면 조만간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또 발작이 있었죠. 그런 케이스가 과거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장다금리차 역전 현상이 지금 1년하고 10개월 됐어요. 그랬는데도 이제 또 이번에는 장다금리차 중에서 10년 마이너스 2년짜리는 잠깐 플러스 갔었다. 이러면서 또 언론에서 막 때립니다. 이러면서 또 이제 불안감을 이야기를 하죠. 뭐 다 좋아요.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있어서 봐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표를 어떻게 만들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샤미 법칙을 만드신 분도 경기 침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좀 다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우선 첫째는 이 ISM 제조업 PMI 지표가 1995년에서 97년 요 사이도 보시면 상당히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계속해서 50 밑에 있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제 나중에 1996년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확연하게 플러스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때가 언제냐면 인터넷이 가속화되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이 AI 시대랑 비슷하다고 자꾸 얘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지금 지난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 숫자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난 몇 년 동안에 몇 년이 아니죠. 1년 반 동안에 요 GDP 성장 한번 보시면 예, 아까 계속 50 밑이었어요. 제조업이. 네네. 그죠? 근데 어떻게 나왔죠? 작년 2, 4분기부터 2% 위로 올라섰어요. 이게 실질 성장률입니다. 그리고 나서 3%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번에 3분기 떨어진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2.5% 위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과거 10년 동안에 평균 GDP 성장률, 실질 성장률이 1.7%, 1.8%밖에 안 돼요. 그거에 1%포인트가 더 더해진 겁니다. 좋잖아요. 근데 PMI 지표는 계속해서 50 밑이에요. 제조업이. 그러니까 그럼 왜 그러냐? 서비스업이나 뭐 아니면 뭔가 생산성의 상승이 일어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돌아가서 그러면 지금 이 실업률의 움직임에 있어서 한번 보죠. 이 지표를 보시면 실업률이 왜 올라갔느냐?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샤미 법칙에 있어서 실업률이 올라간 게 경기 침체와 연결이 되려면 고용이 되고 있는 사람의 수가 줄어야 돼요. 예, 실업률도 올라가면서 고용이 되고 있는 사람 수도 줄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경기 침체와 연결이 되죠. 당연하겠죠. 근데 지금은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고용이 되고 있는 사람 수는 늘고 있어요.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실업률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 중에서 정규직은 변화는 별로 없는데 네네. 예, 지금 새로 들어오는 사람, 그러니까 구직 활동을 하는 인구가 예, 늘었다라고 이민자들 보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면서 실업률을 높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네. 괜찮다. 자,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신규 고용 숫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규 고용 숫자가 17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11만밖에 안 나왔다. 예. 그러면서 패닉을 했지만 여전히 11만이에요. 옛날에 11만 그러면 와 이렇게 잘 나와? 이렇게 할 숫자입니다. 그것도 민간 고용으로 계산했었을 때 10만 살짝 못 미치는 9만 7천 명이에요. 네네. 예, 그 정도 숫자는 굉장히 건실한 어떤 고용 지표예요. 예, 그래서 또 임금 상승률이 급격하게 뭐 마이너스로 갔냐? 아니고 2% 곱하기 12 하면 2.4%의 성장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로 놓고 봤었을 때 제가 볼 때 이 실업률 데이터만 가지고 샤미 법칙만 가지고 경기 침체가 온다. 이거 제가 볼 땐 너무 과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다른 부분을 또 봐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시간이 좀 있나요? 네. 결국 가계는요. 고용 시장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돈을 빌렸냐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얼마고 내가 이자를 얼마나 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제가 금융 위기를 예측했었던 97년, 2007년, 2008년하고 비교했었을 때 미국의 가계 부채 비율은 3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뭐 29%포인트나 낮아요. 네. 그러면 이자율이 훨씬 더 높아도 감당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95년부터 2000년도도 그렇게 가능했거든요. 왜? 부채 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부채를 빌리면 원금이랑 이자를 되돌려 주잖아요. 그 퍼센티지를 가처분 소득으로 계산했었을 때 이 부채 얘기를 개장하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8월 7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 전일까지 계속해서 조정이 있었던 상황인데 경기 침체 우려가 과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직 바닥을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에 성공한 모습이고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도 좀 반등을 나타내면서 2,500선 그리고
700선 좀 회복이 됐는데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0.27% 떨어집니다. 2,519포인트. 그리고 코스닥도 약보합권으로 731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약보합 출발 나타내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오전에 나온 소식입니다.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죠. HBM3가 이제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주가는 1.3% 올라갑니다. 73,400원. SK하이닉스가 2.5% 약세입니다. 16만 400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도 1% 떨어집니다. 33만 3천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보합권으로 92만 9천원. 현대차가 0.6% 떨어집니다. 기아가 2% 약세로 10만 500원이고요. 셀트리온은 강보합권으로 18만 2,300원. 그리고 KB금융, 포스코홀딩스는 1% 내림세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0.7% 떨어집니다. 어제 이제 9% 넘게 좀 반등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은 약보합권이죠. 18만 500원. 그리고 알테오젠 보합이고요. 에코프로가 0.4% 하락합니다. 9만 1,100원이고 HLB가 1% 올라가죠. 8만 1,200원. 그리고 삼천당제약 1.6% 떨어집니다. 셀트리온제약 약보합권으로 7만 4,300원이고 엔캠은 1% 하락이죠. 미가캠바이오가 0.8% 올라갑니다. 8만 4천원권이고요. 민호공업이 2.4% 강세 19만 1,000원. 휴젤 0.2% 소폭 올라갑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이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팅, 밸브 관련주도 흐름 좋습니다. 지금 화성 밸브가 17% 급등하네요. 11,680원. 그리고 한선 엔지니어링도 9% 이상 올라갑니다. 11,930원권이고요. DK락이 지금 6.4% 상승 8,170원. 그리고 태광이 5.4% 올라갑니다. 16,600원 선에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요. 성광밴드도 3.9% 강세입니다. 13,710원. 그리고 하이로코리아 KSP도 1.8%, 2.7% 강세입니다. 한국선제도 1% 올라갑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피팅, 밸브 관련주, 조선기자재로 보셔도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인트론바이오, 국전약품, 수젠텍, 엑세스바이오, 폐렴 관련주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쪽 섹터가 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 관련주, 지금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진단키트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수젠텍이 8% 이상 올라갑니다. 9,290원. 그리고 진원생명과학도 4.2% 상승하죠. 메가이CS도 지금 6.4%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퀀타 매트릭스도 15% 급등합니다. SD 바이오센서도 4%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엔텍, 랩지노믹스도 5%에서 6% 강세, 휴마시스도 7% 이상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진단키트 관련주라든지 코로나 관련주들 지금 보시다시피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운주들 흐름도 좋습니다. 대한해운이 6% 이상 올라갑니다. 2,135원. 그리고 STX 그린 로지스도 5.9% 강세, HMM도 1.5%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해운주들 흐름 좋고요. 그 밖에 셰일가스 관련주, 진단, 백신 관련주. 자, 오늘 그렇게 제약바이오, 진단 관련주, 코로나 관련주도 흐름 좋고, 피팅 업체, 스틸파이프 관련주들 좋고, 이 정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집니다. 1,904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52억 원, 1,444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 순매수입니다. 399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57억 원, 121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많이 삽니다. 지금 3,176계약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달러원 환율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제 정규장 마감에서는
전 상승한 1,375원 90전에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뭐 환율 자체는 계속해서 네, 지금 박스권이고요. 아직도 1,370원대네요. 네네. 참. 예. 이제 최근에 이제 달러인 환율이 워낙 162엔이 있던 게 152도 아닌 142까지 한 20엔을 훅 떨어지니까 우리도 같이 가주면은 1,300원도 깨지나 싶은데 그냥 엔원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저는 장 열리면서 딱 느낌이 그러네요. 우리 지난 5일날 봤던 월요일날 봤던 그 장 말이에요. 네네. 월요일날 그 데일리 캔들 안에서 했던 그걸 벗어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니케이만 하더라도 그날 12.4% 폭락을 했는데 그날 고점이 35,300포인트, 저점은 31,156포인트인데 지금 33,800인데 그들이 어느 세월에 지금 35,300을 넘고 또 언제 또 31,100을 갖다가 하회하는 그날 그 레인지 안에서 당분간 허우적거릴 것 같은데요. 우리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 지난 월요일 날 있었던 장이 진짜 희한한 장이 됐던 겁니다. 그 레인지를 벗어나서 다시 반등을 해서 이제 고점을 높여 나가기도 여기서 저점을 또 깨고 뭐 더 급락으로 가기도 네. 힘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이 안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일본 시장은 저희가 이제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좋게 봤었고 그러다가 이제 상반기 지나기 아니죠 거의 뭐 2, 4분기 시점에서 너무 비쌌었어요. 네. 4만 뚫었었을 때. 예, 그래서 그 얘기 여러 번 해드렸고 저희 일본은 다 정리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정도로 빠지면은 또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충분히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엔을 보시면 또 다시 저점이 141.75였어요. 네. 지금 145입니다. 예. 다시 또 올라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이 일본 투자가 이렇게 이엔에 정말 예민해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이엔이 절하가 되면 상승을 하고요. 네. 이엔이 절상이 되면은 빠집니다. 그래서 일본 투자는 이제 그걸 보셔야 되기 때문에 환헤징이 어떻게 보면 네.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이제 일본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미국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아까 가계부채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지금 뭐 제가 은행을 지난 30년 이상 동안에 여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은행들을 분석을 해본 경험으로서는 예. 가계부채 비율이 70%대일 때 어떤 뭐 엄청난 위기가 터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저희가 10년 전에 제가 한국으로 되돌아왔었을 때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얘기했었을 때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너무너무 많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저희가 그때 분석했었을 때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77%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터질 이유가 없다. 네. 물론 많이들 걱정은 해 오셨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죠. 지금 현재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을 보시면 71.5%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10년 전보다 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금리가 앞으로 천천히 떨어져 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저희는 가계는 아까 보여드렸던 고용지표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가계부채 비율을 놓고 보더라도 2008년도의 금융위기, 2007, 2008년도의 금융위기하고 비교하시면 안 된다.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때와 비교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언제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렸냐 그때. 네. 그리고 또 언제 이 장내금융차 역전 현상이 해소됐었을 때 언제 경기 침체가 왔냐. 자꾸 이제 그거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네, 저희가 그걸 보더라도 이번 하락장은 좀 생각보다 빨랐어요. 이제 요 지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겁니다. 2006년에서 2008년도 이 금융위기가 왔었을 때 저희가 이제 2006년도부터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얘기를 시장에다가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때 어쨌든 아까 보여드렸듯이 가계부채 비율이 100% 근처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금리에서 오래 못 버틴다. 빨리 내려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렸던 게 2006년 7월입니다. 네. 그리고 지수가 고점을 형성한 게 2007년 10월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금리를 올리고 나서 1년 얼마죠?
1년 3개월 뒤에 고점을 찍었어요. 예, 그리고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얼마나 지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기 침체가 왔느냐.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4개월 뒤에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보고 있으면 지금은 언제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렸나요? 작년 7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1년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하락장은 생각보다 더 빨랐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가정이 아직 금리를 내리지도 않았잖아요. 네. 근데 내리고 나서 지금 정말 빨리 왔었어요. 이때 이 금융위기가 올만한 펀디멘탈이었는데 이때도 4개월 뒤에 왔는데 지금 벌써 왔다라고 지금 시장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너무 과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가장 최근이었던 코로나 때는 어땠느냐 한번 보시면 마지막 금리를 2018년 2월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점이 형성된 게 2020년 2월이에요. 그러면 자그마치 2년이 걸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지금 1년밖에 안 됐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금리를 내리고 나서 언제 경기 침체가 왔냐면 이건 코로나 때문에 왔습니다. 네. 인위적으로 왔는데 그것도 7개월 뒤에 왔어요. 지금 저희가 아직 금리를 내린 것도 아니고 예. 당내 금리차 역전 현상이 물론 10년 마이너스 2년은 해소가 일시적으로 됐지만 네. 저희가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1년 마이너스 3개월. 왜냐하면 기준금리는 3개월짜리가 더 예민하거든요. 예. 예, 그걸 보면서 판단했었을 때 이 장내 금리차 역전 현상이 해소되는 시기가 내년 말에도 안 올 거예요. 내후년 말까지 가도 올까 말까입니다. 지금 현재 네. 시점에서. 예,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이때와 비교하는 거는 너무 과장됐다. 예, 그래서 물론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지켜보자. 만약에 진짜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지금 파셔야 돼요. 그건 얘기할게요.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나서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시장은 첫 해에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20%, 이런 식으로 고점 대비해서 35%, 40% 빠집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하락장이 올 수도 있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금리를 빨리 세게 내릴 필요가 있냐. 그리고 지금 10년 국채 금리가 그렇게 빨리 막 떨어질 거냐. 그렇게까지는 아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쌈의 법칙에 그 법칙을 만든 클로디아 쌈. 네. 지금 경기 침체가 아니다. 자기가 만든 그 룰에 따르면은 지금 이미 0.53%포인트 벌어졌으니 최근 3개월 평균이 네네. 최근 1년 내 최저치 실업률보다 그러면은 자기 모델에 따르면 경기 침체라고 정의를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봐서는 경기 침체가 아니다. 당연하죠. 지금 무슨 뭐 미국의 지금 GDP 나오는 게 1분기가 1.4%, 이번에 어제 발표된 2분기 국내 총생산 연율로 2.8% 성장하는데 네. 경기 침체는 뭐 성장이 마이너스가 나와야 경기 침체 얘기를 할 텐데 자기 모델을 갖다 이제 과거에는 그랬으나 지금 이거는 경기 침체 아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저 예쁘장하게 생긴 분이지만 저도 은근히 보니까 정치적 성향은 있더라고요. 지금 만약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였으면 아마 그랬을지도. 내 모델이 말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하도 띨띨하게 해가지고 경기 침체에 빠져든 것 같아요. 라고 했을지도.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8% 성장하는 나라에 가장 최근에 CPI가 미국 CPI가 3%인데 그러면 단순히 2.8 성장하는 나라에 인플레가 3%면은 금리는 5.8은 돼줘야 되는데 그러면 5.5% 상당 그렇게 높지도 않은 거예요. 직관적으로 보면은 뭐 그런 식이라 가지고 이렇게 논리가 이렇게 보면은 얼마든지 이런 거 갖고 뭐 이거하고 시장 흐름하고는 별 상관은 없지만 우리 월요일 날 왜 다들 그렇게 출구 찾아가더라고 막 짓밟혀가면서 막 터져가면서 그렇게 코피 터지면서 그랬는지 그 다음 날은 왜 또 허겁지겁 사자고 난리 쳤는지 모르는 게 시장이긴 합니다만 이 매크로적인 부분은 지금 굉장히 이렇게 갑론을박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영역 같아요. 왜 저희는 그렇게 느끼냐면요. 이게 지금 혁신 사이클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 이제 불안한 건데 그렇지만 결론은 우리가 과거에 인터넷 사이클이라는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 AI 사이클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직 안 본 미래잖아요. 네네. 본 적이 없는 미래잖아요. 인터넷도 마찬가지였죠. 예. 예, 보지 않았던 미래죠. 그래서 저희가 자꾸 비교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때 도대체 어떻게 움직였냐, 어떤 식으로 시장이 바뀌었느냐,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인터넷이 들어오고 나서
GDP 성장률의 변화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고용시장 가지고 경기 침체를 논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인터넷이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는 이 경제 성장률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요소는 생산성입니다. 예. 생산성이 GDP 성장률의 거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70%인 거를 더 지켜봐야죠. 근데 아직까지도 그걸 제대로 저희가 아직 해석을 하기가 어려워요. 예. 보시면 인터넷 사이클 때 보시면 쭉 올라갔죠. 그래서 연간 단위로 2.4%의 생산성이 높아졌어요. 그럼 고용이 없이도 저성장률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네네.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GDP는 국민 총 생산이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19가 터졌었을 때 확 마이너스 이제 올라갔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들어가니까. 네. 예. 그러면서 정말 바닥을 찍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상화가 되고 난 이후의 숫자를 계산하더라도, 그러니까 작년 2, 4분기 숫자 대비해서 이번 2, 4분기 숫자를 계산하더라도 위드 코로나 시대에 계산을 하더라도 2.7%가 나왔어요. 이 숫자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는 물론 지금은 변동성 심할 거고 헷갈릴 거고 하지만 결국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예. 그럼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가 왜 중요하냐? 기업 실적이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지금 2, 4분기의 실적 발표가 지금 거의 80% 이상 됐거든요. 네. 1, 4분기의 이익 증가율이 얼마였냐면요. 5.9%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예, 이익이 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이익 증가율이 2, 4분기 나오고 있는 숫자는 얼마냐면요. 11.5%예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마진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왜 마진이 확대가 되고 있을까요?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를 놓고 봤었을 때 경기 침체의 지금 아직 숫자를 제가 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후행 지표라고 자꾸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기업들이 주고 있는 가이던스를 보고 있으면은 3분기가 나빠질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예.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내년에 좀 슬로우다운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컨센서스를 보시면 올해 이익 증가율이 10%대 중반 초반, 내년도가 14%대 후반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이익 증가율이 예측이 되고 있고 매출 증가율도 거의 6%대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럼 GDP 성장률 우리가 지금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명목 성장률, 그죠? GDP 실질 성장률 플러스 인플레이션. 네. 그러니까 5%에서 6%의 지금 매출 증가율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 경기 침체가 바로 온다라고 해석하기가 제가 뭐 틀릴 수 있습니다만 네네네. 예. 앞으로 1년, 2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을까요? 저는 그게 잘 안 보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일어날 때 천천히 투자를 늘리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너무 세게 맞았으니까 네. 예, 좀 너무 빨리 되돌아가지 말고 예, 천천히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분산 투자를 앞으로 한 달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또는 네. 좀 길게 보면 2달 정도에 거쳐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진짜 우리 시장까지도 이렇게 되네요. 미국의 무슨 실적 가지고 그 엄청난 대형주도 시총 큰 종목들이 그렇게 급등급락을 하는데 우리 지금 방금 나온 아모레퍼시픽 2분기 실적 조금 부진하다고 22% 빠지네. 뭔 이런 종목들이 22%요? 21%. 이 뭐라 해야 되나 이거 진짜 영어로 하면 진짜 시장 너버스하네요. 툭 건드리면 그냥 막 확 짜증 내고 예. 그러니까 토라지고 막 그러니까 폭력적인 시장이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네요. 정말 네 오랜만에 보는 날카로워져 있는. 네. 오랜만에 보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지수 경계 심리 속에 하락 출발하긴 했지만 바로 반등하면서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67% 올라가면서 2,539선에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89% 추가 상승합니다. 현재 739포인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우위 보여줍니다. 기관이 2,690억 원의 매도 우위, 외국인도 852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오늘도 개인 홀로 3,598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은 코스닥 속에서도 양 매도가 나옵니다. 기관이 246억 원, 외국인이 691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요. 개인만 홀로 990억 원 사자세 취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스 유틸리티와 생명과학 도구와 서비스, 해운 업종이 올라갑니다. 반면에 항공, 화물, 운송과 물류, 화장품, 자동차 부품 업종 약세 기록 중입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피팅과 밸브 관련주가 시세를 냅니다. 피팅과 밸브 관련주는 대표적인 대왕고래 수혜주로 분류되는데요. 정부가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탐사 시추를 위해서 물리검증 단계 돌입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화성 밸브가 20% 가까이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는 11,930원이고요. 한선 엔지니어링이 11.49% 급등하며 12,1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DK락입니다. 6.4% 올라갑니다. 8,150원. KSP가 5.39% 플러스권으로 5,28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태광도 6.86% 상승하면서 16,83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운주가 어제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강세 기록 중입니다. 하마스 1인자인 이스마일 하니의 암살로 불거진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일촉즉발 상황으로 치닫자 홍해 사태 장기화 가능성이 더 커졌고요. 이에 수익성 증가가 기대되는 해운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운주 내에서는 STX 그린로지스 4.95% 상승합니다. 거래가 14,210원이고요. 대한해운이 3.74% 올라가면서 2,080원, HMM이 0.64% 플러스권입니다. 더불어서 KSS 해운도 0.36% 상승하면서 8,27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진단키트 관련주가 상승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가 최근 수개월간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4주간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에 진단키트 관련주 내에서는 지금 퀀타 매트릭스가 12.13% 시세를 내며 거래가 21,35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엑세스바이오가 16.5% 급등합니다. 거래가 8,260원. 수젠텍이 5.48% 강세로 9,040원에 거래되고 있고 랩지노미스도 10% 넘게 급등합니다. 현재 3,4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나노엔텍도 8.26% 플러스권입니다. 3,210원에 집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액침 냉각 시스템 관련주입니다. 지금 GST 대표가 인터뷰에서 냉각 시스템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관심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GST 대표는 데이터 센터용 액침 냉각 장비를 개발해서 현재 기술 검증 단계에 있다면서 대기업의 협력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또 한 번 도약하기 위한 미래 먹거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소식이 냉각 시스템 관련주 온기를 불어넣으면서 관련주 중에서는 워트가 12.64% 급등합니다. 현재 거래가 11,960원이고요. 한중 NCS가 4%대 상승세로 41,800원, 3S가 1.7% 플러스권으로 2,090원 집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유니셈이 1.13%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7,180원이고요. LG전자도 오늘 2%대 강세 보여줍니다. 거래가 91,700원입니다. 오늘 시장 하락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빠르게 다시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인데요. 그럼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러스트 투자자문 김대준 자문역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장 주도주였던 반도체주 변동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슈퍼사이클 동력이 약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전문가님께서는 반도체 업황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예, 최근 반도체 수익들의 폭락 원인으로는 첫 번째가 실적 대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또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엔캐리 트레이딩 자금 청산과 맞물린 글로벌 반도체 주식들에 대한 수급 이탈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기록적인 엔화 가치 강세와 반도체 약세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폭락할 정도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심각하게 안 좋은가 생각했을 때 실적과 펀더멘털 측면에서 이렇게까지 주가가 폭락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올해부터 실적이 턴 어라운드해서 2분기 영업이익 10조, 3분기에는 15조로 분기별 실적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엔비디아 HBM 추가 인증에 따라 고부가 HBM 매출도 늘어날 것이고 지지부진한 레거시 부분도 계속해서 호황 사이클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업황 자체 호조세는 변함없이 양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HBM 수요 확대 더불어서 이제 아침에 나온 삼성전자,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 소식까지 있어서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HBM 관련주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는 그중에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예,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반도체 장비 업체인 YC입니다. 삼성전자가 동사 지분을 12%가량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분 확보를 통해 동사가 보유 중인 세계적인 수준의 웨이퍼 테스트 기술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실제 HBM 웨이퍼형 테스터를 만들 수 있는 곳은 시가총액 30조, 일본 어드반테스트와 시가총액 1.1조인 동사가 유일합니다. 굳이 시가총액을 말씀드린 것은 기술력 대비 YC가 저평가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관심 종목은 반도체 부품 기업인 샘CNS입니다. 삼성전기의 세라믹 기판 사업부를 인수하여 설립된 회사인데요. 실리콘 기술력을 바탕으로 HBM 패키지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 투자 포인트입니다. 아직 국산화가 안 된 HBM 핵심 부품을 양산 성공하여 공급한다고 하면 동사의 기업 가치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이 이틀 연속 내리더니 다시 이틀 연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같은 기회가 있을 때 탈출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지금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현재 시장 폭락은 펀더멘털에 기인했다기보다는 수급적 요인이 좀 크다고 보는데 실적이 우상향하는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 찬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 반등을 이용해서 기존 종목을 정리하고 실적주로 갈아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성장의 모멘텀을 가진 업종은 반도체 이외에 방위산업, 화장품, 조선이 있습니다. 다만 업종 내에서도 실적에 따라 주도 종목들은 옥석 가리기가 진행된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저가 매수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또 경기 침체 우려로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시장 점검에서 시장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네, 키움증권 심수빈 애널리스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시장의 불안 심리가 좀 이어지면서 주식, 금, 석유, 비트코인까지 대규모 글로벌 매도세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중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금과 유가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 지금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오히려 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유가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가 높았는데 오히려 좀 가격은 좀 안정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일단 그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의 7월 ISM 제조업 지수라던가 고용지표 등이 이제 시장 예상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좀 발표가 되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기존 전망이 이제 연착륙할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주요 경제 지표가 이제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서 경착륙 가능성이 좀 언급이 되기 시작했고요. 특히나 7월 미 FOMC에서 미 연준이 이제 금리를 동결한 만큼 경기에 따른 이제 미 연준의 대응이 늦어진 게 아니냐라는 평가가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미국발 원유 수요 불안이 좀 확대되고 이런 부분들이 유가의 하락으로 좀 연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치인들의 DNA는 좀 다르긴 한데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꾸 뭔가 일을 벌리고 싶어하는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암살하고 폭격하고 그런 상황이고 이란은 또 이스라엘 향해서 말은 세게 갑니다. 피해 보복을 예고하고 이러는데 이러다 이제 전면전으로 이어지면은 이제 결국 뭐 원유 시장이 충격을 받겠습니다만 우리 심수빈 애널리스트님 요 지금 현재 자꾸 이렇게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요거 이제 유가하고 연결해서 한번 풀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만약에 지금 7월 ISM 비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 좀 양호하게 발표가 되면서 이제 미국 수요 불안에 대해서는 일부 좀 진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경기 우려가 확대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공급 이슈에 유가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만약에 이제 이란이랑 이스라엘의 전면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급 불안에 따라서 사실 유가 상당 리스크는 분명히 확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장기화되는지 여부는 결국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공급 차질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만약에 그냥 단순히 조금 그냥 군사적 충돌로 좀 지나가는 이슈로 좀 마무리가 될 경우에는 지난 4월처럼 이제 단기 급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금값 좀 여쭤볼게요. 보통 이제 금값 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될 때 오히려 좀 올라가기 마련인데 지금 보니까 금값이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배경은 아무래도 금도 사실 자산 중에 하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럼 결국 그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원자재 중에서 연초 대비 가장 많이 상승했던 자산 중 하나이고 현재 역사적 고점 부근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된 점이 금 가격 하락으로 좀 연결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심수빈 애널리스트님 지금 금값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지금 크리티컬한 레벨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사실 전반적인 자산 가격을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금 가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추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봤을 때 사실 연준 통화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금융시장 내 높아진 안전자산 선호 그리고 결국 뭐 9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분명 금 가격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 가격 조정 시 사실 중국 인민은행이 다시 금 매입에 좀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발 수요라는 측면에서도 금 가격의 상승 흐름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연준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국내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또 대출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현명하게 대출을 이용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레오 대출연구소 김은진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가계대출 잔액이 줄지 않고 있어요. 지금 시중은행 가계대출 7월 들어서 3조 6천억 원 넘게 불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중은행의 네. 가계대출이 7월에 들어서 이제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가계대출 증가율이 이미 3%를 넘어섰습니다. 금융당국하고 은행들이 대출 증가 속도를
시도를 하고 있지만 미국 연방 준비 제도의 금리 인하 시그널이 지금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가계대출의 잔액이 크게 증가를 했고요. 이는 2021년 4월 이후 네. 3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율입니다. 그리고 전월 대비 증가율도 당연히 상승을 했고요. 연간 증가율이 초과를 했습니다. 여기서 연간 증가율이라는 거는 작년 대비 이제 목표치가 있는데요. 원래 예. 은행들이 1.5%에서 2% 정도로 증가율을 조절을 하고 있는데 이미 3.37% 정도 이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초과를 달성을 한 거죠. 이게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계대출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은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이 증가를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은행들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인상을 해야 해당 은행으로 고객이 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를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아직 효력을 발생을 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 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계속 금리를 올려도 전월 대비 계속해서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그런 형상이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은행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수요는 제한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대출 수요가 자극이 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회복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9월에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대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금융당국위원회도 금융위원회도 계속해서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보면서 총량 규제를 할지 그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시중은행들 금리를 지금 계속해서 대출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하셨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추가로 인상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요. 올 초에 사실 농협은행이 굉장히 많이 대출을 했고요. 네. 그때 계속해서 그 농협은행이 먼저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톤을 이어서 하나은행이 대출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은행 그리고 최근에 우리은행까지 대출을 많이 한 은행에서 금리를 대폭 인상을 하고 있는데 한두 달 사이로 뭐 2번에서 4번까지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대출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대출 금리의 동향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최저 2.98%에서 5.62%대로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 금리는 그 변동금리도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각 은행은요 시장 금리 변동하고 대출 수요를 반영을 하면서 금리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을요 은행들이 갑자기 오늘부터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예고를 합니다. 뭐 다음 주 수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이런 식으로 예고를 하기 때문에 내가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은행들은 보통 2달 전에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대출 서류를 작성을 하면 오르기 전에 금리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은행들이 감면 조건이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 서울시 모범 납세자, 고엽제 피해자, 그리고 결혼 이민자를 우대를 하는데 큰 폭의 감면 금리를 적용을 받고 어허. 있고요. 그리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네. 2자녀, 3자녀를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금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산은행도 뭐 다자녀라든지 노부모 공양 할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해당 은행의 나의 조건을 파악을 하면서 최저 금리를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5대 시중은행 뭐 주담대 대출금 고정금리가 2.98에서 5.62 정도라고 네. 이렇게 자막까지도 나왔는데 저 2.98 와 저러면 뭐 저렴하죠. 대출 쓸만한데 네. 저 금리 적용받으려면 만만찮죠. 최근에 2.8%로 이제 승인 예. 나신 분을 봤는데요. 예. 네, 서울시 모범 납세자로 신한은행에서 아, 네, 하신 그래요? 분이. 예. 그러니까 최저금리가 나오긴 하지만 네. 모든 분이 받을 수 모든 있는 분이 받는 금리는 아닌 그건 거죠. 아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은 이제 9월에 가서는 금리 내릴 것 같다 연준에서. 네. 그렇죠. 우리도 뭐 이제 연준 따라서 한 10월 정도 가면 한은도 한국은행도 내리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정도로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되는데 네. 이 와중에 이제 다시 또 대출 금리가 살금살금 올라가니까 네. 왜 이러냐 이거죠. 네, 이 대출 금리는요, 네. 시장 금리는 하락을 하는데도 계속해서 네.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그
단순하죠.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금융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계속 인상을 하고 그만큼 있는데요. 그러면 시중은행들은 마진이 더 높아지나요? 맞습니다. 좋겠다. 네. 앉아서 보는 네, 맞습니다. 시장 금리는 낮는데 이제 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방법은 가상금리라고 해서 은행의 예. 영업이익인 거죠. 그 금리를 올림으로써 대출의 금리를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은행들은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대출 속도를 조절을 해라라고 어느 정도 이제 주문을 하다 보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수익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무 개선을 굉장히 좋게 만들 수는 있는데요. 수익도 증가되고 예대 차익에 대한 논란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예. 저는 이미 집을 계약을 했는데 예. 갑자기 금리가 올라버리면 예. 은행은 좋지만 대출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그런 상황이라서요. 하지만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고 부동산 거래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대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융 당국하고 은행은 어느 정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대책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네. 그 부분에서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아니 우리 시장 금리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외국인들 우리 국내 채권 많이 사고 최근 들어서 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 채권 쪽으로 돈이 몰려가지고 막 금리가 떨어지고 정책 금리도 앞으로 떨어질 일이 있지 더 올라갈 거는 없는 것 같은데 네. 대출 금리를 올린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계 대출을 좀 줄이자는 어떤 그런 목표가 있다. 네. 그러면서 결국 차입 비용이 줄고 운용 수익 늘고 이만큼 해서 평소에 이 정도 예대 마진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게 그냥 날로 그냥 은행권으로 간다. 네. 아,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금투세 안 거두고 이 차이만큼 그냥 거둬서 하면은 네. 될 것만은. 네, 재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도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서 은행들이 크게 돈을 번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예. 다시 속도 조절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소장님 국회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유, 국회 가면 저는 머리 터져서 못 살 것 같아요. 일반 정상인들이 거기서 견디겠습니까? 아니 지금 뭐 네. 부동산 시장도 어찌됐건 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회복 기미를 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뭔가 이제 금리가 실제로 인상되기 전에 빨리 좀 대출을 받아놓자 네. 이런 심리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규제 전에 빌리자, 예. 네, 규제 전에 승인을 받자 이런 수요가 글쎄, 예, 네,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차이가 좀 있지만 보통 2달 전, 3달 전에 승인을 받을 수 있거나 접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분들은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분들이 뭐 투자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니고요. 내가 처음으로 내가 내 집을 마련을 하는 분들이 증가를 했기 때문인데요. 올해 상반기에 서울에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의 숫자를 살펴본다면 2906명으로 전년 대비해서 자그마치 48%가 증가를 했습니다. 인천이나 경기도 마찬가지 비율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 이유는 전셋값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전셋값이 올라가고 매매값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니까 이제 집을 사자라고 이제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연령대는 30대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40대도 이 열풍에 동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50대, 20대 순으로 매수자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이 이유는 정부의 저금리 대출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고 해서 예. 최근에 이제 제가 만나뵌 분도 1.6%의 금리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몇 1.6%. 네, 정말 좋은 와, 금리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자금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내가 월세로 거주하는 것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집을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지금 생애 첫 주택 매수 네. 요 수요가 이제 부동산 시장의 이제 주역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네. 그러면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 이용하는 분도 늘었다. 생애 최초. 네, 맞습니다. 누구나 이거는 다 거쳐야죠 뭐. 그렇죠. 생애 최초. 결혼해서 네, 애 낳고 맞습니다. 살려면. 네.
그런데 이제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을 받는 분들도 있고요. 네. 생애 최초로 집만 사고 대출을 안 받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예. 이제 생애 최초로 주택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 내가 처음에 초도 비용이라고 하죠. 자금이 적게 들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해요. 그리고 저금리로 정부에서 또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받는 것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출이 있냐라고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디딤돌 대출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이 있는데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신혼이고 생애 최초 이게 이제 같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집값 6억 이하 최대 4억까지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의 혜택이 좋습니다. 집값 9억 이하 최대 5억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론 대출 이렇게 세 가지의 정부 상품이 있으니까 혜택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이도 저도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부 상품은 소득에 제한이 있습니다. 소득이 뭐 7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거나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도 현재는 1억 3천이지만 이제 하반기에는 더 소득을 올릴 예정이긴 하지만 소득 제한이 있지만 은행권의 생애 최초 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 LTV 80% 이내 6억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 비규제 지역에서는 어차피 LTV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10%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 비규제 지역 외에 규제 지역으로 가게 되면 이 생애 최초 대출이 빚을 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LTV가 50%거든요. 규제 지역은. 그래서 집값의 절반밖에 빌릴 수 없지만 생애 최초는 80%까지도 규제 지역에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10억짜리 집을 사거나 뭐 8억짜리 집을 사거나 이렇게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게 되면 8억짜리로 한번 예를 들어본다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4억만 대출이 가능하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30%인 2억 4천밖에 대출이 되지 않지만 생애 최초인 분들 같은 경우는 80%인 6억 4천 중에서 6억까지 대출이 됩니다. 그러면 2억만 있어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내 자금이 좀 없어도 되는데 이 은행권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DSR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DSR이 이 생애 최초 받는 분들의 연령대가 어립니다. 20대, 30대 분들이 아직은 소득이 낮기 때문에 이분들은 장래 소득이라고 해서 앞으로 성장하실 분들을 위해서 장래 소득을 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20살에서 24살인 경우에는 50% 정도까지도 증가를 해서 우리가 소득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DSR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해당 나이에 따라서 증가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DSR을 책정할 때 좀 고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저 소장님 설명 듣다 보니까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은 우리 젊은 분들 진짜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애가 출산된 상태 아니면 임신된 상태 출산된 상태예요. 출산된 상태여야 됩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를 갖고 있다. 한 1, 2년 내로 애 꼭 낳을게요. 이거 갖고는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그걸로요? 네, 안 되고요. 아이가 탄생하면 그때 대환을 하시면 됩니다. 바꿀 수 있어요. 그 해당 상품으로 저금리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제 스트레스 DSR 2단계 지금 시행이 좀 유예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언젠가는 또 시행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전에 대출 갖고 계신 분들 어떤 점을 체크를 해야 될까요? 사실 스트레스 DSR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그래서 9월 전에 내가 빨리 뭘 해야 되겠다라고 막 조급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대환을 고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잠깐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린 게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시중금리는 떨어지고 있지만 은행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대환을 고민하신 분들은 은행들이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초반에 많이 하거든요. 5월 전후로 해서 그래서 내년을 기약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내가 지금 조건이 너무 좋은 은행이 있다 하시면 갈아타셔도 되지만 그냥 일반적인 은행으로 본다라고 하면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가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DSR 2단계는요.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되는 게 이 시중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금리를 아무리 스트레스를 더한다고 해도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의 한도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심사를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금리가 떨어지고 그리고 내년에 혹시라도 내가 연봉이 상승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급여를 많이 받게 되면 또 유리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 상승 힘이 좋네요. 지금 보니까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많이 사잖아요. 네. 그런데 또 보니까 외국인 뭐 의약품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섹터 집중적으로 매수하다 보니까 이들 섹터가 시장 상승을 좀 이끄네요. 아니 외국인이 지금 8,800개 넘는 선물 순매수를 하면은 네. 통상 이게 선물 뜯긴 기관이 현물 사줘야 되는데 기관은 현 선물도 순매도네요. 그렇죠. 어쨌거나 니케이도 지금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양전까지 시도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그래도 급락보다는 반등 위주의 전략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